사람들은 흔히 아내를 얻을 때는 그 집안을 보고 남편을 얻을 때는 그 혈통을 보라고 말한다. 하지만 나에게는 낡은 휠체어 하나와 어머니의 장애가 있는 두 다리만으로도 한때 죽도록 사랑했던 사람의 진짜 얼굴을 벗겨내기에 충분했다. 바로 어제까지 영원한 사랑을 맹세하던 남자는 장모를 부양하게 될까 두려워 허둥지둥 도망쳤다. 그가 자신의 황금 밥그릇을 제 손으로 엎어버렸다는 사실은 꿈에도 모른 채 제 이름은 박서연입니다. 사람들은 저를 흔히 강인한 카페 사장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그 강인함이 어머니의 눈물과 고통 속에서 단련되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오늘 서울에는 갑작스러운 소나기가 쏟아졌습니다. 가을이라는 이름의 제 카페 유리창 너머로 급히 비를 피하는 사람들의 행렬을 보며 제 마음도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처마에 부딪히는 빗방울 소리는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겪었던 운명적인 그날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날도 오늘처럼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어두운 저녁이었습니다. 당시 제 어머니 김미숙 여사님은 쾌활하고 아름다운 두 다리로 부지런히 움직이시던 분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달콤한 디저트를 만드는 것을 좋아하셨고 자신만의 작은 베이커리를 열고 싶다는 꿈을 항상 품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길게 이어진 브레이크 소리가 빗소리를 찢고 제 평화로운 어린 시절을 산산조각냈습니다. 그 끔찍한 교통사고는 어머니의 두 다리에서 평범하게 걸을 수 있는 능력을 앗아갔습니다. 고통스러운 수술을 여러 차례 받은 후 의사는 두 다리를 지켜낸 것만으로도 기적이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 어머니는 휠체어와 함께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당시 병원에서 밤을 새우느라 머리가 희끗희끗해진 아버지 박진우 사장님은 어머니의 손을 꼭 잡고 오셨습니다. 저는 중환자실 문틈으로 붕대를 하얗게 감은 채 미동도 없이 누워 계신 어머니를 보며 가슴에 소금을 뿌린 듯한 고통을 느꼈습니다. 어머니가 집으로 돌아오신 후 저희 집안의 분위기는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어머니는 열등감에 시달리셨습니다. 네 개의 벽 안에 자신을 가두고 밀가루와 버터에 대한 열정마저 묻어버리셨습니다. 부엌 한 구석에 먼지를 뒤집어 쓴 낡은 오븐은 마치 미완성된 꿈의 증인처럼 서 있었습니다. 저는 그 시절 사람들의 잔인한 뒷말을 느끼기 시작했던 날들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동네 아이들은 순수했지만 때로는 무서울 정도로 무심했습니다. 한 번은 학교를 마치고 동네 공터를 지나가는데 제 또래 남자아이들이 모여 제기차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지나가는 것을 본 가장 덩치가 큰 준호라는 아이가 저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낄낄거렸습니다. 야, 저기 김미숙 절뚝이 딸 온다. 제 머릿속에 피가 얼굴로 쏠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책가방 끈을 꽉 쥐고 그 조롱을 무시하며 최대한 빨리 걸어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준호는 저를 그냥 두지 않았습니다. 제 앞을 가로막고는 신나게 뛰면서 그 잔인한 단어를 반복했습니다. 그의 친구들도 덩달아 비웃었고 그들의 웃음소리는 제 자존심에 박히는 바늘처럼 아팠습니다. 저는 더 이상 울보도 고자질쟁이도 아니었습니다. 창가에 조용히 앉아 슬픈 눈으로 정원을 바라보시던 어머니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날씨가 그슬 때마다 통증으로 잠 못 이루시던 어머니의 밤들이 생각났습니다. 어머니에 대한 사랑은 폭발적인 분노로 변했습니다. 저는 책가방을 땅에 던져버리고 상처 입은 작은 짐승처럼 준호에게 달려들었습니다. 그의 멱살을 잡고 다시는 엄마를 그렇게 부르지 말라고 소리쳤습니다. 준호는 제 격렬한 반응에 놀라 비틀거리며 뒤로 넘어졌습니다. 남자아이들이 몰려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두려움을 몰랐습니다. 핥히고 때렸습니다. 어머니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온 힘을 다했습니다. 싸움은 동네 반장 아저씨가 지나가다 큰 소리로 호통을 치고 나서야 멈췄습니다. 저는 흙투성이가 된 옷과 헝클어진 머리, 그리고 뺨에 길게 난 상처를 안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부모님은 제 모습을 보고 몹시 놀라셨습니다. 어머니는 급히 휠체어를 굴려 나와 저를 품에 안고 떨리는 목소리로
누가 저를 이렇게 만들었는지 물으셨습니다. 저는 어머니를 꽉 껴안고 엉엉 울었습니다. 준호 이야기와 아이들이 어머니를 놀린 이야기를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저는 어머니가 싸움을 했다고, 여자아이가 얌전하지 못하다고 꾸짖으실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머니의 뜨거운 눈물이 제 어깨를 흠뻑 적셨습니다. 어머니는 제 머리를 쓰다듬으며 저를 힘들게 해서 미안하다고 속삭이셨습니다. 바로 그 순간 저는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반드시 강해져야겠다고. 제가 어머니의 두 다리가 되어 세상의 모든 풍파로부터 어머니를 지켜드리겠다고 말입니다. 저는 그 누구에게도 어떤 이유로든 제 인생에서 가장 위대한 여성을 상처 입힐 권리를 주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맹세는 저와 함께 자라며 오늘날의 가시돋치고 단호하면서도 정이 많은 서연을 만들어냈습니다. 시간은 쏜살같이 흘러 길거리에서 싸우던 꼬마 아이는 이제 명문대인 연세대학교 경제학과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한 사회 초년생이 되었습니다. 제가 졸업장을 받던 날 아버지께서는 가장 좋은 정장을 차려입으시고 어머니의 휠체어를 밀며 졸업식에 오셨습니다. 제가 단상 위로 올라갈 때 부모님의 환한 미소를 보며 저는 두 분의 양육의 은혜에 조금이나마 보답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아버지는 큰 회사의 대표이사님이셨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평생 일구어 오신 회사를 물려받기를 항상 바라셨습니다. 졸업 축하 파티가 열리던 그날 저녁, 아버지는 이 문제를 진지하게 꺼내셨습니다. 저녁상에는 제가 좋아하는 음식들이 가득했습니다. 어머니께서 아침 일찍부터 손수 주방에 들어가셨습니다. 움직임이 불편하셨지만 어머니는 윤기가 흐르는 갈비찜을 기어코 만들어내셨습니다. 아버지는 제게 살코기 한 점을 집어주시며 회사에 비서 자리를 마련해 두었다고 차분히 말씀하셨습니다. 우선 업무에 익숙해진 다음 능숙해지면 더 높은 관리직으로 승진시켜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손에 든 흰 쌀밥을 내려다보고 조용히 생선 가시를 발라내고 계신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제 마음속에는 이미 다른 계획, 4년간의 대학 생활 동안 품어왔던 계획이 있었습니다. 저는 밥그릇을 내려놓고 용기를 내기 위해 심호흡을 했습니다. 아버지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를 걱정해 주셔서 감사하지만 이 제안은 거절하겠습니다. 저는 제 힘으로 사업을 시작하고 싶어요. 베이커리를 겸한 카페를 열고 싶습니다. 식당 안의 분위기는 순식간에 무거워졌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미간을 찌푸리시며 젓가락을 상에 탁 내려놓으셨습니다. 아버지는 왜 그 힘든 서비스업에 뛰어들려 하냐고 물으셨습니다. 아버지가 준비해 주신 꽃길을 마다하고 말입니다. 아버지 회사에 들어가고 싶어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외동딸인 제가 밖에서 고생하려 하냐고 하셨습니다. 저는 아버지가 저를 걱정하신다는 것을 알았지만 저만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저는 어머니의 야윈 손을 잡았습니다. 제가 카페를 여는 것은 단지 사업 때문만이 아니라 어머니께서 옛날의 즐거움을 되찾으셨으면 하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께서 제 베이킹 주방의 매니저가 되어주셨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깜짝 놀라 손을 빼시며 장애가 있는 몸으로 무엇을 할 수 있겠냐며 손사래를 치셨습니다. 그저 자식들에게 짐만 될 뿐이라고 하셨습니다. 아버지 말씀대로 편하게 사무직이나 하라고 하셨습니다. 어머니의 늙은 몸은 스스로 돌볼 수 있으니 저보고 신경 쓰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제가 베이킹이라는 두 단어를 언급한 순간 어머니의 눈에 기묘한 빛이 스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수년간 묻혀있던 열정의 빛이었고 다시 자기 자신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갈망이었습니다. 저는 끈질기게 어머니를 설득했습니다. 어머니의 다리는 약하지만 손재주는 누구보다 뛰어나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가 만드신 빵은 밖에 어떤 유명한 가게보다 맛있다고 했습니다. 어머니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정말로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께서 부엌에서 반죽하시던 옛날의 추억들을 이야기했습니다. 집안 가득 퍼지던 버터 쿠키의 향기,
어머니께서 창가에 슬프게 앉아 계시는 모습을 더는 보고 싶지 않다고 말씀드렸습니다. 5분 옆에서 행복하게 웃으시는 어머니를 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아버지는 조용히 제 말을 듣고 계셨습니다. 그의 눈빛은 엄격함에서 깊은 생각으로 바뀌었습니다. 저를 보시고는 아내를 바라보셨습니다. 아마 아버지께서도 어머니의 눈빛 변화를 알아차리셨을 것입니다. 아버지가 버는 돈으로 어머니께 풍족한 물질적 삶을 제공할 수는 있지만 어머니가 잃어버린 삶의 기쁨과 자신감은 사줄 수 없다는 것을 이해하셨을 것입니다. 그날 저녁 식사는 평소보다 길어졌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제게 짐이 될까 두려워 계속 거절하셨지만 저는 희망의 씨앗이 어머니의 마음속에서 싹트기 시작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제 끈기가 있다면 아버지와 어머니 모두를 설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앞길이 험난할지라도 어머니의 미소를 볼 수만 있다면 저는 모든 것을 바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식사 후 집안 분위기는 다소 긴장되었습니다. 아버지는 더 이상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거실에 앉아 신문을 읽으시며 깊은 생각에 잠겨 계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버지가 제 제안에 대해 깊이 고민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아버지는 노련한 사업가셨고 절대로 성급하게 결정을 내리시는 분이 아니셨습니다. 3일 후 화창한 일요일 아침, 아버지는 저를 서재로 부르셨습니다. 아버지의 서재는 천장까지 닿는 높은 책장으로 가득한 넓고 위험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커다란 오크 책상 뒤에 앉아 맞은편 의자에 앉으라고 손짓하셨습니다. 아버지는 오랫동안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그 눈빛에는 엄격함과 다정함이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제게 충분히 생각해 보았는지, 카페를 열겠다는 생각이 정말 진심인지, 아니면 젊은 날의 충동인지 물으셨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이것이 제 진심이라고 또렷하게 대답했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을 세웠고 해낼 수 있다고 믿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버지께 제 딸이 스스로의 힘으로 설 수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어머니께 미소를 되찾아드리고 싶다고 했습니다. 아버지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셨고 입가에 만족스러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서랍을 여시고는 열쇠 꾸러미 하나를 꺼내 책상 위에 놓으셨습니다. 아버지는 동의하신다며 회사 소유의 강남 오피스 빌딩 1층 공간을 빌려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곳은 유동인구가 많은 최적의 위치로 커피와 디저트를 판매하기에 매우 유리한 곳이었습니다. 저는 기뻐서 소리치며 감사 인사를 드리려 했지만 아버지는 손을 들어 저를 멈추게 하셨습니다. 엄격한 목소리로 이것은 장난이 아닌 사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공간은 도와주시지만 전기세, 수도세, 직원 월급, 재료비는 제가 알아서 해결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매달 수익의 일부를 임대료로 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시세보다 저렴하게 해주시겠지만 공짜는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아버지는 특별한 비밀 계약 조건을 제시하셨습니다. 아버지 회사 직원들, 건물의 다른 임차인들, 그리고 대부분의 운영 직원들 앞에서 제가 대표이사의 딸이라는 사실을 비밀로 하라고 요구하셨습니다. 저는 평범한 임차인일 뿐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직접 관리하는 보안팀의 극소수만이 필요할 때 지원하기 위해 정보를 알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사람들의 아첨이나 뒷말을 피하고 완전히 독립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만약 제가 잘하지 못해서 손해를 본다면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하고 그때는 얌전히 회사로 돌아와 아버지의 지시에 따라야 했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의도를 이해했습니다. 아버지는 저를 단련시키고 아버지의 그늘 아래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비즈니스의 혹독함을 경험하게 하고 싶어 하셨습니다. 저는 즉시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습니다. 저에게는 이 조건이 오히려 더 편안하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금수저라는 꼬리표가 아닌 제 능력으로 인정받고 싶었습니다. 저는 열쇠 꾸러미를 손에 쥐었습니다. 무겁지만 흥분되는 느낌이었습니다.
즉시 어머니를 찾아 방으로 달려갔습니다. 이 소식을 들으신 어머니는 깜짝 놀라셨습니다. 박 대표님께서 제 대담한 아이디어를 지지하실 줄은 꿈에도 몰랐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어머니의 손을 잡고 아버지가 동의하셨으니 이제 어머니만 허락하시면 된다고 속삭였습니다. 어머니는 베이커리의 영혼이시며 어머니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는 저를 보셨고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했습니다. 자신의 다리를 내려다보시고는 벽에 걸린 가족 사진을 바라보셨습니다. 오랜 고민 끝에 마침내 어머니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래, 한번 해보자. 하지만 내가 망치더라도 엄마를 원망하면 안 된다. 저는 어머니를 꽉 껴안고 기쁨에 소리쳤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여정은 집안에서 가장 권위 있는 남자의 조용하지만 든든한 지원과 함께 공식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 후 며칠은 두 모녀에게 바쁘지만 기쁨으로 가득 찬 나날이었습니다. 저는 대학 시절 아르바이트로 모은 돈과 친구들에게 빌린 약간의 자금을 합쳐 가게를 꾸몄습니다. 가게 이름은 가을이라고 지었습니다. 부드럽고 낭만적인 느낌을 주며 서울에서 가장 아름다운 계절이자 부모님이 처음 만나신 계절이기도 했습니다. 가게는 따뜻하고 아늑한 분위기의 소박한 스타일로 디자인되었고 주로 갈색 나무와 옅은 노란색 톤을 사용했습니다. 자연광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큰 유리창을 이용했습니다. 안에는 작은 녹색 식물 화분을 놓아 편안한 느낌을 주었습니다. 특히 손님들이 맛있는 빵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볼 수 있도록 오픈바와 투명한 유리 주방을 설계했습니다. 그 주방은 어머니께서 휠체어에 앉아 가장 편안하게 작업하실 수 있도록 높이를 맞추어 특별히 제작되었습니다. 가게 오픈일은 꿀처럼 노란 햇살이 쏟아지는 시원한 서울의 가을 아침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아주 일찍 일어나셨습니다. 어머니가 그렇게 설레는 모습을 본 것은 정말 오랜만이었습니다. 깔끔하게 단장하시고 옥색 비단 저고리를 입으신 어머니의 얼굴에는 온화한 아름다움이 피어났습니다. 오븐이 작동하기 시작하자 버터와 우유, 바닐라 향이 가게 안을 가득 채우고 거리까지 퍼져나갔습니다. 어머니는 휠체어에 앉아 능숙하게 반죽을 하고 계란을 치셨습니다. 그 동작은 마치 공백기가 없었던 것처럼 여전히 능숙하고 우아했습니다. 단풍잎 모양의 버터 쿠키와 짭짤한 계란 노른자가 들어간 카스텔라가 황금빛으로 구워져 나오자 지나가는 사람마다 고개를 돌려 쳐다볼 정도였습니다. 손님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저를 응원하러 온 친구들이었고, 그 다음에는 위층에서 일하는 호기심 많은 직장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매혹적인 향기에 이끌려 가게로 들어와 따뜻한 커피와 달콤한 빵을 주문했습니다. 저는 주문을 받고 음료를 만드느라 분주했고, 어머니는 베이킹 주방에서 열심히 일하셨습니다. 유리 너머로 어머니가 웃으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미소는 밖의 어떤 햇살보다도 밝았습니다. 가끔 손님들이 빵이 맛있다고 칭찬하면 저는 자랑스럽게 주방을 가리키며 저희 어머니가 만드셨다고 소개했습니다. 손님들은 휠체어에 앉은 여성이 열정을 다해 일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들의 눈빛은 더 이상 호기심 어린 시선이 아니라 존경과 존중으로 바뀌었습니다. 커피 그라인더 소리, 컵과 접시가 부딪히는 소리,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어우러져 활기찬 교향곡을 만들어냈습니다. 아버지는 바쁜 와중에도 점심시간에 잠시 들르셨습니다. 수행원 없이 조용히 구석진 자리에 앉아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을 주문하고 두 모녀가 일하는 모습을 지켜보셨습니다. 제가 커피를 가져다 드리자 아버지는 윙크를 하시며 행운을 빈다는 의미로 붉은 봉투 하나를 제 손에 쥐어주셨습니다. 오픈일은 저녁 늦게 끝났습니다. 두 모녀는 지쳤지만 마음은 기쁨으로 가득 찼습니다. 어머니가 만드신 빵은 모두 팔렸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기록한 매출 장부를 보시며 눈에 기쁨이 반짝였습니다. 이 늙고 병든 할머니가 만든 빵을 아직도 먹는 사람이 있다니 믿을 수가 없구나.
저는 어머니를 껴안으며 어머니가 만드신 빵은 세상에서 가장 맛있다고, 그 안에는 어머니의 사랑이 담겨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날 밤, 저희 집은 오랜만에 다시 찾아온 행복한 웃음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카페 가을은 약 2달간 안정적으로 운영되면서 상당한 단골 손님을 확보했습니다. 주로 건물 내 직장인들과 인근 회사의 직원들이었습니다. 점심시간은 가게가 가장 붐비는 시간으로 사람들은 삭막한 업무 시간 중 조용한 휴식처로 이곳을 찾았습니다. 그 손님들 중에 제 특별한 주의를 끈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민준호였습니다. 그는 아버지 회사 영업팀 직원으로 바로 이 건물 8층에서 근무했습니다. 준호는 훤칠한 키에 잘생긴 얼굴, 매력적인 미소를 가진 외모가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항상 깔끔하게 차려입었습니다. 하얀 셔츠는 다림질이 잘 되어 바지 안에 단정하게 넣어져 있었고 구두는 반짝거렸습니다. 준호는 매일 점심시간이면 어김없이 제 카페에 나타났습니다. 그는 항상 창가 작은 테이블, 나무 그늘이 드리워진 길을 내다볼 수 있는 자리를 선택했습니다. 준호가 가장 좋아하는 메뉴는 우유가 많이 들어간 카페라떼와 아몬드 쿠키 한 봉지였습니다. 준호가 처음 카페에 왔을 때 제가 직접 서빙을 했습니다. 제가 라떼와 쿠키 접시를 테이블에 내려놓자 준호는 저를 올려다보았습니다. 그의 미소는 햇살처럼 빛났습니다. 그는 부드럽고 정중한 서울 남자의 목소리로 제게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제가 준호에게 깊은 인상을 받은 것은 그의 잘생긴 외모뿐만 아니라 그의 태도 때문이었습니다. 까다롭거나 불평하는 일부 손님들과 달리 준호는 항상 예의 바르고 서빙 직원을 존중했습니다. 그는 천천히 빵을 먹었고 때로는 매우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이기도 했습니다. 하루는 제가 옆 테이블을 정리하고 있을 때 준호가 먼저 말을 걸어왔습니다. 이 빵은 어디서 가져오는지 정말 맛있다고 물었습니다. 한 번 먹으면 잊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저는 웃으며 이것은 집에서 직접 만든 대대로 내려오는 비법으로 만든 빵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준호는 놀라움을 표시했고 그의 눈은 흥미로 빛났습니다. 그는 여러 곳을 다녔고 다양한 종류의 빵을 먹어봤지만 이렇게 특별한 맛은 처음이라고 했습니다. 너무 달지 않고 고급 버터 향이 나며 먹으면 마음이 따뜻해진다고 했습니다. 준호의 칭찬에 저는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어머니의 노력이 손님들에게 섬세하게 전달된 것 같아 어머니 대신 기뻤습니다. 그날 이후로 준호가 올 때마다 저는 그에게 가장 예쁘게 구워진 빵을 골라주었고 때로는 단골 손님에 대한 감사 표시로 몇 개 더 얹어주기도 했습니다. 준호도 자주 남아 저와 잡담을 나누었습니다. 그는 바쁜 업무와 매출 압박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이야기는 불평이나 비관이 아닌 발전에 대한 노력과 열정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미래를 위해 열심히 일하는 야망 있는 젊은 남자의 이미지를 구축했습니다. 가 사회에 나와 연애 경험이 많지 않았던 저는 솔직히 그 멋지고 세련된 남자에게 조금 설렜습니다. 저는 그 하얀 셔츠와 세련된 외모 뒤에 나중에야 깨닫게 될 계산적인 속내가 숨어 있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정말 헤아리기 어렵다는 것을 그때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나중의 이야기입니다. 그 당시 제 눈에 준호는 특별한 손님이었고 카페 가을의 평화로운 나날에 흥미로운 변화를 가져다 준 존재였습니다. 저는 점심시간을 기다리기 시작했습니다. 단지 장사를 위해서가 아니라 그 익숙한 모습이 문을 들어서며 제게 미소 짓는 것을 보기 위해서였습니다. 그의 서울의 가을은 유난히 길게 느껴졌고 달콤하고 서늘한 공기가 골목 구석구석 스며들었습니다. 제 카페는 꾸준히 문을 열고 손님을 맞았고 준호는 여전히 가장 친숙한 손님이었습니다. 그의 등장은 점차 제 일상에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 되었습니다. 손님이 뜸한 어느 점심, 김광석의 노래가 낡은 스피커에서 잔잔하게 흘러나올 때 준호가 저를 자신의 테이블로 불렀습니다. 접시에는 작은 쿠키 부스러기,
몇 개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호기심과 감탄이 섞인 눈빛으로 저를 보며 물었습니다. 이 빵은 누가 만들었길래 5성급 호텔보다 맛있어요. 여러 고급스러운 곳에서 손님을 접대해봤지만 이렇게 소박하면서도 깊은 맛은 처음이에요. 저는 자랑스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마음속에서 형언할 수 없는 자부심이 솟아올랐습니다. 저는 그에게 어머니가 직접 만드신 빵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어머니는 손재주가 아주 좋으시다고 빵 하나하나에 정성을 다하시기 때문에 특별한 맛이 난다고 했습니다. 저는 어머니의 열정과 오븐 옆에서 꼼꼼하게 일하시던 날들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장애가 있는 다리에 대해서는 결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일부러 숨긴 것은 아니었고, 단지 어머니에 대한 존중을 지키고 싶었고, 아마도 제 잠재의식 속에서는 세상의 동정을 두려워했을지도 모릅니다. 준호는 이야기를 듣고는 감탄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어머님은 정말 훌륭한 분이시겠네요. 요즘 세상에 이렇게 현명하고 섬세한 여자는 드물어요. 그리고 그는 저를 더 깊은 눈빛으로 바라보며 덧붙였습니다. 딸이 어머니를 닮았다면 분명 재주 많고 마음씨도 고울 거예요. 그 의미심장한 말에 제 뺨이 뜨거워지고 심장이 가슴 밖으로 튀어나올 듯이 뛰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와 준호의 대화는 더 이상 가게 주인과 손님의 의례적인 대화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제게 더 많은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사업에 대해, 제 개인적인 취미에 대해 물었습니다. 그 진심에 보답하기 위해 저는 어머니 몰래 갓 구운 빵 몇 개를 종이봉투에 따로 담아 사람이 없을 때 그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사무실에서 일할 때 심심하지 않게 먹으라고 했습니다. 준호는 그 작은 선물을 매우 소중하게 받았습니다. 그는 연신 감사 인사를 하며 동료들에게도 카페를 추천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과연 며칠 후 그의 영업팀에서 온 손님들이 눈에 띄게 늘어났습니다. 그들은 준호 부장님이 여기 빵이 아주 맛있다고 광고해서 한번 먹어보러 왔다고 했습니다. 준호가 손님을 끌어오는 것을 보며 제 마음은 따뜻해졌습니다. 우리의 관계는 향긋한 버터 쿠키를 통해 그렇게 점점 커져갔습니다. 저는 하얀 셔츠를 입은 그 남자의 모습이 있는 먼 미래를 꿈꾸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께서도 딸의 변화를 눈치채신 것 같았습니다. 제가 노래를 부르며 컵을 닦을 때마다 어머니는 우리 사장님이 어떤 왕자님을 그리워하고 있나 보네. 라고 놀리셨습니다. 저는 그저 웃어 넘겼지만 마음속으로는 혹시 어머니의 빵이 제게 사랑의 붉은 실을 이어준 것이 아닐까 하고 희망했습니다. 서울의 날씨는 갓 성인이 된 소녀처럼 변덕스러웠습니다. 쨍쨍하던 날씨가 갑자기 폭우로 변했습니다. 그날 오후에 비는 빠르고 거세게 내려 길거리가 물에 잠겼습니다. 사람들은 서둘러 피할 곳을 찾았습니다. 카페 가을은 텅 비었고 비가 그치기를 기다리는 몇몇 손님만 남아 있었습니다. 준호도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창가에 앉아 하얗게 쏟아지는 비를 보며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손님들이 모두 돌아가고 조용한 공간에 저와 그만 남았습니다. 저는 일찍 문을 닫기 위해 테이블과 의자를 정리하고 발을 닦았습니다. 제가 무거운 의자를 옮기느라 애쓰는 것을 보고 준호는 서둘러 일어나 달려와 도와주었습니다. 그는 소매를 걷어붙이며 내가 도와줄게. 여자는 약해서 이런 힘든 일 하면 안 돼. 라고 말했습니다. 그의 친절함과 적극적인 모습에 저는 감동했습니다. 우리 두 사람은 한 사람은 테이블을 닦고 다른 한 사람은 의자를 쌓으며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사이처럼 호흡이 잘 맞았습니다. 처마에 떨어지는 빗소리와 두 젊은이의 웃음소리가 어우러져 공간은 이상하게 따뜻해졌습니다. 모든 정리가 끝났을 때 제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났습니다. 준호는 웃으며 가게 정리를 도와준 보답으로 야식으로 칼국수를 사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그는 종로에 아주 맛있는 포장마차 칼국수 집을 안다고 했습니다. 국물이 진하고 면이 부드러워
이렇게 춥고 비 오는 날 먹으면 최고라고 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습니다. 준호는 우산을 펴고 그의 낡은 오토바이로 저를 데려갔습니다. 그는 아직 차가 없어 미안하다고 했지만 저는 고개를 저으며 괜찮다고, 오토바이를 타야 서울의 거리를 더 자세히 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넓고 든든한 등에 기대어 빗방울이 얼굴에 튀는 것을 피하며 앉아 있으니 이상하게 마음이 평화로웠습니다. 뜨거운 김이 모락모락 나는 칼국수 그릇이 나왔습니다. 포장마차의 노란 불빛 아래에서 준호는 자신의 인생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는 가난한 지방 시골에서 태어났다고 했습니다. 부모님은 농사를 지으며 힘들게 형제들을 키우셨다고 했습니다. 그는 혼자 서울로 올라와 생계의 부담과 성공에 대한 갈망을 안고 살아가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는 회사의 매출 압박과 직장 내 치열한 경쟁에 대해 이야기했지만 그의 눈은 항상 놀라운 의지로 빛났습니다. 그는 제게 진취적이고 열심히 일하며 매우 효심이 깊은 남자라는 인상을 주었습니다. 그는 가장 큰 꿈이 서울에 작은 집을 사서 늙으신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의 말을 들으며 저는 그를 안타까워하면서도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태어날 때부터 금수저를 물고 태어났습니다. 어머니께서 장애가 있으셨지만 아버지 덕분에 집안 경제는 항상 넉넉해서 그처럼 돈 걱정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바로 준호의 그 진솔함과 상경의지가 제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았습니다. 그날 밤 저를 골목 입구까지 데려다주고 준호는 망설이며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의 손은 따뜻하고 거칠었지만 믿음직스러웠습니다. 그는 제 눈을 깊이 들여다보며 저를 좋아한다고, 제 소박함과 햇살 같은 미소를 좋아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제게 자신을 돌볼 기회를 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저는 부끄러워 고개를 숙이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 저는 꿈결 같은 첫사랑에 공식적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저는 제 인생의 남자를 찾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저의 다른 어떤 조건이 아닌 저 자체를 사랑해주는 진솔한 남자. 하지만 사람의 마음은 바다처럼 깊어서 누가 그 속을 알 수 있을까요? 시간은 쏜살같이 흘러 어느새 저와 준호가 사귄 지 꼭 1년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사랑은 가을 호수처럼 잔잔했습니다. 준호는 여전히 매일 점심시간에 카페에 오는 습관을 유지했고 여전히 저를 세심하게 챙겨주었습니다. 그는 종종 미래에 대한 계획, 집과 아이들에 대해 이야기했고 이는 제가 그의 선택을 더욱 신뢰하게 만들었습니다. 1주년 기념일에 준호는 저를 서촌의 작은 레스토랑으로 초대했습니다. 촛불과 장미로 장식된 낭만적인 분위기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저녁 식사 후 준호는 제 손을 잡고 호숫가를 거닐었고 시원한 바람이 제 머리카락을 날렸습니다. 갑자기 그가 멈춰서더니 주머니에서 작은 빨간 벨벳 상자를 꺼냈습니다. 준호는 한쪽 무릎을 꿇고 애틋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상자를 열었고 그 안에는 작고 심플하지만 세련된 디자인의 금반지가 있었습니다. 그는 감동적인 목소리로 지난 1년이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아직 부자는 아니어서 당장 화려한 삶을 약속할 수는 없지만 평생 노력하고 사랑하고 지켜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나와 결혼해 줄래? 저는 행복에 겨워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고 그가 제 약지에 반지를 끼워주도록 내버려 두었습니다. 차가운 금속이 피부에 닿는 느낌이었지만 제 마음 전체를 따뜻하게 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약혼했고 좋은 날을 잡아 결혼하기로 했습니다. 낭만적인 프러포즈 후 준호는 가족들에게 인사드리는 문제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빨리 장모님을 뵙고 우리 두 사람의 결혼 허락을 받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는 제 손을 잡고 흔들며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장모님이 만드신 빵을 너무 좋아해서
1년 내내 먹어도 질리지가 않아. 그렇게 맛있는 빵을 만드시는 분은 분명 너처럼 재주 많고 마음씨 곱고 복스럽게 생기셨을 거야. 이렇게 멋진 딸을 낳아주시고 맛있는 빵을 만들어 주셔서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어. 준호가 어머니를 언급하자 제 마음속에 막연한 불안감이 피어올랐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저는 어머니의 다리가 불편하다는 사실을 숨겨왔습니다. 부끄러워서가 아니라 감정이 무르익기를 적절한 시기를 기다렸다가 말하고 싶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사실이 양쪽 모두를 불편하게 만들까 두려웠습니다. 게다가 요즘 어머니의 다리가 날씨가 또 쓸 때마다 더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께서 손님 맞이로 더 걱정하시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준호에게 머뭇거리며 며칠 더 미루면 안 되겠냐고 물었습니다. 요즘 어머니 건강이 좋지 않으셔서 허리도 아프시고 낯선 사람 만나는 것을 꺼리신다고 했습니다. 어머니께서 완전히 건강해지시면 그때 정식으로 인사드리게 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준호는 잠시 실망한 듯 했지만 이내 다시 밝은 표정을 되찾았습니다. 그는 제 머리를 쓰다듬으며 이해한다고 말했습니다. 장모님의 건강이 가장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어머니께 보약을 사드리라고 필요한 게 있으면 언제든지 말하라고 했습니다. 준호의 배려심에 저는 그에게 사실을 숨긴 것에 대해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저는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이 장마가 지나가고 어머니의 다리 통증이 나아지면 그때 모든 것을 털어놓고 어머니를 뵙게 해드리겠다고. 그가 저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분명 어머니를 친어머니처럼 이해하고 존중해 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한국의 늦봄 추위는 올해 늦게 찾아왔지만 유난히 혹독했습니다. 살을 내는 듯한 추위와 함께 습도가 높아져 바닥은 항상 물기로 축축했습니다. 이런 날씨는 관절염 환자들에게 최악이었고 저희 어머니도 예외는 아니셨습니다. 위축된 다리에서 오는 통증이 밤낮으로 어머니를 괴롭혔습니다. 어머니는 잠을 이루지 못하셨고 얼굴은 눈에 띄게 수척해지셨습니다. 평소에는 휠체어에 앉아 부엌에서 간단한 일들을 스스로 하셨지만 이번에는 조금만 움직여도 땀을 뻘뻘 흘릴 정도로 아프셨습니다. 저는 어머니가 이를 악물고 참으시는 모습을 보며 마음이 아팠고 서둘러 병원에 모시고 가 진통제와 물리치료 처방을 받았습니다. 어머니께서 아파서 가게에 나갈 수 없게 되자 저는 당분간 디저트 판매를 중단하고 커피만 팔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동의하지 않으셨습니다. 단골 손님들이 입맛이 들어있는데 우리가 쉬면 서운해하고 다른 곳으로 가버릴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어머니는 집 주방에서 빵을 만들겠다고 고집하셨습니다. 앉아서도 반죽을 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재료만 준비해 두면 된다고 하셨습니다. 어머니가 안쓰러웠지만 그 고집을 꺾을 수 없어 따르기로 했습니다. 매일 어머니는 넓은 집 주방에서 휠체어에 앉아 정성껏 빵을 구우셨습니다. 저는 믿을 만한 배달 기사님을 고용해 점심시간마다 갓 구운 따끈한 빵 상자를 집에서 가게로 배달하게 했습니다. 그 때문에 가족 상견례 계획은 계속해서 미뤄졌고 준호는 초조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가게에 와서 제가 배달 기사에게서 빵을 받는 모습을 볼 때마다 그는 궁금해했습니다. 요즘 왜 장모님이 가게에 안 나오시냐고, 왜 이렇게 번거롭게 배달을 시키냐고 물었습니다. 차라리 자기가 집에 가서 장모님을 뵙고 겸사겸사 인사도 드리겠다고 했습니다. 계속 미루는 것이 불안하다고 했습니다. 저는 어머니가 감기에 걸려 옮길까봐 집이 수리 중이라 어수선해서 손님을 맞이하기 곤란하다고 둘러댔습니다. 거짓말을 둘러대느라 저 자신도 지쳤습니다. 준호는 그 말을 듣고 미간을 찌푸렸고 표정이 다소 불만스러워 보였습니다. 그는 책망하는 어조로 말했습니다. 넌 날 너무 남처럼 대하는 것 같아. 1년이나 사귀었는데 집도 안 알려주고 어머님 얼굴도 한 번 못 뵙게 하고. 그는 제가 무언가를 숨기고 있거나 집안에 복잡한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를 달래느라 애를 먹었습니다. 다음 주에 어머니께서 건강해지시면 꼭 초대하겠다고 몇 번이나 약속하고 나서야 그는 겨우 누그러졌습니다. 돌아서는 준호를 보며 저는 길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양쪽에서 오는 압박감에 정신이 없었습니다. 한쪽은 돌봐야 할 아픈 어머니, 다른 한쪽은 명분을 요구하는 남자친구. 저는 하늘의 어머니께서 빨리 나으셔서 제가 당당하게 준호를 집에 데려가 이 지긋지긋한 거짓말의 나날을 끝낼 수 있기를 빌 뿐이었습니다. 저는 이 지연이 제가 상상도 못했던 잔인한 진실을 모두 드러낼 운명적인 만남의 불씨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거의 2주간 꾸준히 침을 맞고 약을 복용한 후 어머니의 건강은 눈에 띄게 좋아지셨습니다. 통증이 줄어들면서 제가 많이 도와드리지 않아도 스스로 휠체어를 타고 집안을 돌아다니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날 아침, 함은 날씨의 눅눅함을 씻어내는 따뜻한 햇살이 비쳤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커피 향과 가게의 활기찬 분위기가 그립다며 기분 전환 삼아 잠시 가게에 나가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기뻐하며 서둘러 외출 준비를 했습니다. 어머니께서 활기차게 자주색 스웨터를 고르시고 희끗희끗한 머리를 빗으시는 모습을 보며 제 마음도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저는 바로 준호를 떠올렸습니다. 아마도 이것이 그가 정식 상견례처럼 부담스럽지 않고 자연스럽게 어머니를 뵐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일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꺼내 준호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오빠, 오늘 엄마가 좀 괜찮으셔서 가게에 잠깐 들르셨어. 아침에 새로 만드신 빵도 가져오셨어. 혹시 회의 같은 거 없어? 시간 되면 내려와서 엄마께 인사 한번 드리고 미래의 사위의 얼굴도 보여드려. 몇 분 후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준호는 여러 개의 기쁜 이모티콘과 함께 바로 답장을 보냈습니다. 회의 중이지만 부장님께 말씀드리고 빨리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장모님께 점수를 딸 천금 같은 기회라며 절대로 놓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는 제게 맛있는 카페라떼를 미리 준비해 두라고 당부했습니다. 지금 바로 내려가겠다고 했습니다. 준호의 문자를 읽으며 저는 행복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저는 어머니께 돌아서서 잠시 후에 제가 자주 이야기했던 남자친구가 인사하러 들를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께서는 그 말을 듣고 온화하게 웃으시며 눈에 기쁨이 어렸습니다. 어머니는 옷깃을 여미시며 제게 머리가 헝클어지지 않았는지 너무 초라해 보이지는 않는지 봐달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어머니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제 어머니는 언제나 가장 아름답고 우아하시다고 자신감을 가지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약 30분 후 유리문에서 손님이 왔음을 알리는 종소리가 울렸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어 준호의 익숙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는 오늘도 하얀 셔츠와 잘 다려진 바지를 입고 손에는 값비싼 수입 과일 바구니를 들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근처 슈퍼마켓에 잠시 들러 첫인사를 위한 선물을 산 모양이었습니다. 준호는 환한 얼굴로 가게에 들어와 눈을 두리번거리며 저를 찾았습니다. 제가 바에 서 있는 것을 보고는 활짝 웃으며 손을 흔들고 다가왔습니다. 저는 바에서 나와 어머니께서 문을 등지고 앉아 유리병에 쿠키를 담고 계신 가게 구석의 둥근 테이블을 가리켰습니다. 저는 신나게 준호에게 소개했습니다. 오빠, 저기 엄마 앉아 계셔. 가서 인사드려. 준호는 연신 고개를 끄덕이며 온매무새를 가다듬고 자신감 넘치는 남자의 자세로 어머니를 향해 빠르게 걸어갔습니다. 그 순간 저는 제가 가장 사랑하는 두 사람이 만나 서로 연결되는 아름다운 순간을 목격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불과 몇 초 후 어머니께서 휠체어를 돌리실 때 제 맑은 하늘이 무너져 내리고 준호의 입가에 번지던 미소가 사라지며 대신 제가 결코 예상하지 못했던 비열한 계산적인 표정이 나타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운명은 이 만남을 사랑을 이어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제가 지난 1년 동안 믿고 사랑했던 사람의 진짜 얼굴을 벗겨내기 위해 마련했던 것입니다. 저는 바 옆에 서서 심장이 북소리처럼 두근거렸습니다. 제가 온전히 믿고 사랑했던 남자, 준호의 반응을 초조하게 기다렸습니다. 제 머릿속에서는 그가 어머니께 달려가 정중하게 인사하고 나이보다 젊어 보이신다고 칭찬하거나 어머니가 들고 계신 향긋한 쿠키통을 보고 감탄하는 장면을 그렸습니다. 저는 따뜻한 미소, 다정한 악수, 우리 관계의 중요한 이정표가 될 순간을 생각했습니다. 준호는 어머니가 앉아 계신 둥근 테이블을 향해 빠르게 걸어갔습니다. 그의 걸음걸이에서는 성공 가도를 달리는 영업사원의 자신감과 당당함이 묻어났습니다. 그는 익숙한 비즈니스 미소를 띠고 값비싼 과일 바구니를 든 채 어머니와 몇 걸음 떨어진 곳에서부터 이미 상냥하게 인사를 건네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님. 저는 서연이 남자친구 민준호입니다. 어머님 손재주가 좋으시다는 말씀은 많이 들었는데 오늘에야 뵙게 되네요. 어머니께서는 낯선 사람의 목소리에 손을 멈추시고 천천히 휠체어를 돌리셨습니다. 어머니는 딸의 남자친구가 찾아온 것을 기뻐하며 온화한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어머니는 쿠키병을 테이블에 내려놓고 야윈 손을 내밀어 그와 악수하려 하셨습니다. 하지만 휠체어가 완전히 돌아선 순간 준호의 입가에 번지던 미소는 바람 앞에 등불처럼 꺼져버렸습니다. 저는 멀리서도 그의 얼굴 근육의 모든 변화를 똑똑히 볼 수 있었습니다. 그의 눈은 어머니의 온화한 얼굴이 아닌 휠체어 발판 위에 놓인 위축되고 움직이지 않는 두 다리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그 눈빛은 처음에는 놀라움과 경악이었고 그 다음에는 공포로 그리고 마지막에는 숨길 수 없는 깊은 실망감으로 바뀌었습니다. 가게 안의 공간은 마치 얼어붙은 듯 했습니다. 잔잔한 음악 소리, 커피 머신 소리, 옆 테이블 손님들의 대화 소리가 모두 사라지고 우리 세 사람을 감싸는 무거운 침묵만이 남았습니다. 준호는 마치 벼락을 맞은 듯 그 자리에 멈춰 섰고 내밀려던 그의 손은 즉시 움츠러들었습니다. 손에 들려있던 과일 바구니는 그가 당장이라도 버리고 싶은 천근만근의 짐처럼 아래로 축 늘어졌습니다. 그는 어머니를 보고는 저를 향해 휙 돌아섰습니다. 그 눈빛에는 의심, 책망, 그리고 계산적인 시선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그의 눈에서 공포를 보았습니다. 그것은 존경심에서 오는 두려움이 아니라 자신에게 닥쳐올 골칫거리를 본 이기적인 사람의 두려움이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서는 지금 분명 빠르게 계산이 돌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그는 거추장스러운 휠체어와 걸을 수 없는 어머니의 두 다리를 보며 아마도 그 모든 이미지를 부담감, 약값, 간병의 수고, 그리고 그가 꿈꾸던 밝은 미래에 대한 걸림돌로 환산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우여곡절과 세상의 시선을 겪어오신 어머니의 예민함으로 어머니는 즉시 준호의 태도 변화를 알아차리셨습니다. 어머니의 입가에 걸려있던 미소는 일그러졌고 내밀었던 손은 허공에서 머뭇거리다 천천히 거두어져 자신의 무릎 위에 놓이고 바지 천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어머니의 눈빛은 어두워졌고 서러움과 열등감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는 서둘러 다가가 이 숨막히는 분위기를 깨뜨리려 했습니다. 저는 어색하게 웃으며 준호에게 말했습니다. 오빠, 왜 그래? 엄마가 기다리시잖아. 이분이 바로 오빠가 그렇게 좋아하던 쿠키를 만드신 미숙 여사님이야. 준호는 마치 꿈에서 깨어난 듯 깜짝 놀랐습니다. 그는 저를 보았지만 더 이상 평소처럼 다정한 사랑의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대신 마치 제가 방금 정체가 탄로난 사기꾼이라도 되는 듯 차갑고 낯선 시선이었습니다. 그는 한 걸음 뒤로 물러서 어머니의 휠체어와 뚜렷한 거리를 두었습니다. 그는 머뭇거리며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그 인사는 무미건조하고 냉랭하며 최소한의 존중조차 결여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아까 문자에서처럼
장모님께 점수를 따고 싶어 하던 열의의 찬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 서서 과일 바구니 끈을 만지작거리며 마치 탈출구를 찾듯 계속해서 문 쪽을 쳐다보았습니다. 어머니는 슬픔을 억누르려 애쓰셨고 목소리가 떨리며 그에게 앉아서 물이라도 한 잔 하라고 권했습니다. 서연이에게서 자네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오늘에야 만나게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자네가 좋아하는 빵도 좀 만들었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준호는 앉지 않았습니다. 그는 뻣뻣하게 서서 굳은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시계를 보았습니다. 그것은 초조함을 명백히 드러내는 무례한 행동이었습니다. 제가 그토록 존경했던 하얀 셔츠의 신사, 그의 세련됨과 예의 바름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남은 것은 자신에게 불리하다고 판단되는 현실 앞에서 책임을 회피할 변명거리를 찾는 현실적인 사람의 모습뿐이었습니다. 제 심장이 조여왔고 저는 오랫동안 생각하고 싶지 않았거나 애써 외면했던 고통스러운 진실을 어렴풋이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이 남자는 저를 사랑한 것일까? 아니면 제가 가져다 준 아무런 부담 없는 평온한 껍데기를 사랑한 것일까? 그리고 그 껍데기가 어머니의 휠체어에 의해 찢겨졌을 때 그의 사랑도 연기처럼 사라져버렸습니다. 카페 테이블의 분위기는 이제 끊어질 듯 팽팽한 현과 같았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여전히 억지 미소를 짓고 계셨습니다. 어머니의 손은 준호를 향해 쿠키 병을 살며시 밀었고 그 눈빛에는 기대와 함께 두려움과 불안이 가득했습니다. 어머니는 자신이 딸의 체면을 구길까, 자신의 장애가 딸의 연애를 망칠까 두려워하셨습니다. 준호는 쿠키 병을 보고는 다시 어머니의 다리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의 시선은 마치 칼날처럼 우리 모녀의 자존심을 베었습니다. 그는 심호흡을 한 번 하고는 갑자기 저를 향해 돌아섰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어설프고 과장된 당혹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는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아, 서연아, 큰일 났어. 방금 부장님이 급하게 회의 소집 문자를 보내셨어. 해외 파트너와의 계약건에 큰 문제가 생겨서 내가 당장 올라가서 처리해야 해. 안 그러면 잘릴지도 몰라. 그가 내놓은 이유는 너무나 터무니없었습니다. 저는 대표이사의 딸입니다. 아버지가 오늘 하루 종일 파트너를 접대하는 일정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점심 휴식 시간에 무슨 긴급 회의가 있겠습니까? 게다가 정말 급한 일이라면 그의 전화기는 주머니 속에서 조용히 잠자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울렸어야 합니다. 그는 거짓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만남을 피하기 위한 뻔뻔하고 비겁한 거짓말. 저는 준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남은 일말의 진심이라도 찾아보려 했지만 차가운 회피만이 보일 뿐이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다시 물었습니다. 오빠, 방금 왔잖아. 적어도 엄마가 만드신 빵이라도 받고 가. 엄마가 아침 일찍부터 오빠 주려고 만드셨어. 준호는 마치 귀신을 쫓듯 손을 휘저었습니다. 그는 아냐. 나 너무 바빠. 지금 빵 먹을 정신이 어디 있어. 다음에 먹을게. 나 지금 바로 가야 해. 부장님이 불같이 화내고 계셔.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말을 마치고는 과일 바구니를 테이블 가장자리에 거칠게 내려놓았고 사과 몇 개가 굴러떨어져 바닥에 나뒹굴었습니다. 그는 허리를 굽혀 줍지도 않았고 어머니께 제대로 된 인사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마치 호랑이 굴에서 도망치듯 등을 돌려 걸어갔습니다. 그의 뒷모습은 유리문 너머 번화한 거리의 인파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저는 그를 바라보며 심장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 속에 망연자실 서 있었습니다. 허탈감과 실망감이 밀려와 코끝이 찡해졌습니다. 이 사람이 저에게 영원한 사랑을 맹세했던 남자란 말인가? 이 사람이 평생 저를 사랑하고 지켜주겠다고 약속했던 사람이란 말인가? 왜 그는 어려움 앞에서, 제 가족의 현실 앞에서 이렇게 무례하고 잔인하게 행동하는 것일까?
어머니께서는 허리를 굽혀 바닥에 떨어진 사과를 힘겹게 주워 옷자락에 닦으셨습니다. 어머니는 길게 한숨을 쉬시며 목이 맨 목소리로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바쁜가 보구나. 내가 두 사람을 방해했네. 그냥 집에 있을 걸 그랬어. 어머니의 말씀을 듣자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저는 어머니 발치에 무릎을 꿇고 어머니의 차가운 손을 잡았습니다. 저는 어머니께서 보시지 못하게 눈물을 삼키려 애쓰며 고개를 세차게 저었습니다. 저는 어머니를 안심시키며 말씀드렸습니다. 엄마, 오빠는 정말 바빠요. 영업일은 스트레스가 많아서 항상 실적에 쫓겨요.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엄마가 만드신 빵은 이렇게 맛있는데 제가 나중에 가져다 주면 돼요. 저는 어머니를 안심시키기 위해 거짓말을 했지만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모든 것이 단순히 긴급회의 때문만은 아니라는 직감이 들었습니다. 준호의 도망치는 행동, 휠체어를 보던 그의 경멸 어린 시선. 모든 것이 잔인한 진실의 조각들이었고 그 그림은 점점 더 선명해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어머니를 택시에 태워 집으로 모셔다 드렸습니다. 가는 내내 어머니는 창밖을 바라보며 침묵하셨고 그 눈은 깊은 슬픔에 잠겨 있었습니다. 저는 어머니께서 자신의 장애 때문에 딸의 남자친구가 꺼려하게 만들었다고 생각하며 스스로를 책망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어머니를 볼수록 준호에 대한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가 저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솔직하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제 인생에서 가장 위대한 여성인 어머니를 그 경멸적인 태도로 상처 입힐 권리가 없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손님이 없는 카페에 앉아 휴대폰을 뚫어져라 쳐다보았습니다. 저는 준호로부터의 해명 문자, 사과 한마디를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제 기다림에 대한 응답은 무서운 침묵뿐이었습니다. 전화 한 통, 문자 한 줄도 없었습니다. 준호는 마치 이 세상에서 증발해버린 것 같았습니다. 저에게는 수많은 질문과 견딜 수 없는 고통만을 남겨둔 채 밤이 깊어지며 도시를 짙은 어둠이 뒤덮었습니다. 카페 가을은 문을 닫았고 직원들은 모두 퇴근했습니다. 어두운 가로등 불빛이 희미하게 비추는 공간에 저 혼자 남아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의 휴대폰은 여전히 무심한 벽돌처럼 조용했습니다. 저는 준호에게 수십 통의 전화를 걸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도 받지 않는 긴 통화음이 울렸고 그 다음에는 통화 중 신호음이, 그리고 마지막에는 연결할 수 없다는 안내 메시지가 나왔습니다. 카카오톡을 확인하니 그는 여전히 온라인 상태였지만 제가 보낸 메시지들은 차가운 읽음 표시만 남길 뿐 확인이라는 글자는 결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 침묵은 수천 번의 말다툼보다 더 무서웠습니다. 그것은 마치 무딘 칼날이 제 심장을 베는 듯한 극심한 혼란을 야기했습니다. 제 머릿속에서는 온갖 추측이 난무하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그가 돌아오는 길에 사고를 당한 것은 아닐까? 휴대폰을 잃어버린 것은 아닐까? 아니면 제가 어머니의 장애에 대해 미리 말하지 않은 것에 화가 난 것일까? 이성적으로는 오늘 낮 그의 태도가 모든 것을 말해주었다고 생각했지만 사랑에 눈먼 제 마음은 여전히 그를 변호할 이유를 찾고 있었습니다. 저는 불안해서 안절부절 못했습니다. 더 이상 여기 앉아서 추측만 하고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를 만나야만 했습니다. 그의 입에서 직접 모든 것을 명확하게 들어야만 했습니다. 저는 가게 문을 잠그고 오토바이를 끌고 거리로 나섰습니다. 밤바람이 차갑게 불어왔지만 제 마음속에서 타오르는 불안의 불길을 식히지는 못했습니다. 저는 밤길을 달려 준호가 새들어 사는 마포구의 한 오피스텔로 향했습니다. 밤에 서울 거리는 한산했고 노란 가로등 불빛이 뒤로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저는 준호가 이 길을 달려 저를 데려다 주던 날들을 떠올렸습니다. 제 팔로 그를 꼭 껴안고 성공에 대한 그의 꿈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때 저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여자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저는
사랑하는 사람의 냉대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밤길을 홀로 달리고 있었습니다. 도착해서는 안면이 있는 경비 아저씨에게 오토바이를 맡기고 오피스텔 로비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이 건물은 꽤 낡았고 엘리베이터는 좁았으며 복도에서는 음식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준호는 5층의 작은 원룸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항상 저에게 돈을 아껴서 큰 집을 사서 부모님과 저를 쓰고 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의 방문 앞에 서서 문을 두드리려다 망설였습니다. 안에서 TV 소리가 들려왔고 병과 잔이 부딪히는 소리가 섞여 있었습니다. 그는 집에 있었습니다. 사고를 당한 것도 무사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순간적인 안도감이 스쳐 지나갔지만 곧바로 맹렬한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집에 있으면서 제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무사하면서 저를 하루 종일 걱정하게 만들었습니다. 왜 저를 이렇게 대하는 것일까? 저는 바로 문을 두드리지 않고 그의 방문을 관찰할 수 있는 계단 구석에 숨기로 했습니다. 그가 밖으로 나오는지 아니면 적어도 그와 마주하기 전에 마음을 진정시키기 위해서였습니다. 저는 그곳에 서 있었습니다. 모기에 물려 다리가 부어올랐고 하루 종일 아무것도 먹지 못해 배가 고팠지만 개의치 않았습니다. 밤 11시쯤 방문이 열렸습니다. 준호가 나왔습니다. 그는 아침에 입었던 출근 복장을 그대로 입고 있었지만 흐트러져 있었습니다. 술에 취해 얼굴이 붉었고 몸에서는 술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제가 몇 미터 떨어져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비틀거리며 걸었고 입으로는 의미 없는 욕설을 중얼거리며 엘리베이터를 눌러 내려갔습니다. 저는 조용히 그를 따라 로비로 내려갔습니다. 그는 편의점에 가서 맥주와 담배를 더 사서는 오피스텔 앞 벤치에 주저앉아 담배를 피우며 연기를 내뿜었습니다. 그의 지금 초라하고 지친 모습은 평소에 점잖고 세련된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저는 마치 낯선 사람을 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하고 어둠 속에서 나와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제 그림자가 가로등 불빛 아래 길게 드리워져 그의 시야를 가렸습니다. 준호는 고개를 들어 술기운에 흐릿해진 눈으로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앞에 서 있는 사람이 저라는 것을 알아차렸을 때 그는 전혀 놀라거나 미안해하는 기색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의 입가에는 비웃음과 경멸이 가득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 눈빛은 마치 제 얼굴에 찬물을 끼얹는 것 같았고 남은 마지막 희미한 희망마저 꺼뜨렸습니다. 오해를 풀기 위해 기대했던 대면은 이제 제 첫사랑의 잔혹한 종말이 될 것 같았습니다. 준호는 담배를 길게 한 모금 빨고는 허공에 연기를 내뿜으며 흐릿한 눈으로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그는 제게 앉으라고 권하지도 않았고 먼 길 오느라 힘들지 않았냐고 묻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다리를 꼬고 앉아 제 인내심을 시험하려는 듯 거만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저는 평정심을 유지하려 했으며 떨리지 않는 목소리로 그에게 물었습니다. 왜 날 피하는 거야? 왜 말도 없이 그냥 가버렸어? 전화도 안 받고 내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알아? 준호는 크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소리가 텅 빈 밤거리에 건조하게 울려 퍼져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는 담배꽁초를 땅에 던져 발로 비벼 끄고는 벌떡 일어나 제게 다가왔습니다. 짙은 술 냄새가 제 얼굴에 확 끼쳐와 저는 메스꺼움을 느꼈습니다. 그는 제 얼굴에 대고 큰 소리로 쏘아붙였습니다. 여기 왜 왔어? 나한테 따지러 왔어? 아니면 내가 불쌍해서 마음 약해지라고 순진한 척 연기하러 왔어? 저는 그 모진 말에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다시 물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내가 뭘 따진다는 거야? 난 그냥 오빠 태도가 왜 그렇게 갑자기 변했는지 이유를 알고 싶을 뿐이야. 준호는 눈을 부릅뜨고 손가락으로 제 어깨를 아프게 찔렀습니다. 그는 소리쳤습니다. 아직도 순진한 척이야. 왜 처음부터 네 엄마가 장애인이라고 말 안 했어? 왜 그렇게 꽁꽁 숨겼어? 나랑 결혼해서 평생 네 불구 엄마나 부양하라고 속이려고 했지? 저는 망연자실했습니다.
그의 한마디 한마디가 날카로운 칼날이 되어 제 심장을 꿰뚫는 것 같았습니다. 그가 도망친 이유, 침묵한 이유, 모든 것이 어머니의 다리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부담이 두려웠고 병간호가 무서웠습니다. 저는 눈물을 삼키며 설명하려 애썼습니다. 오빠, 오해야. 우리 집은 오빠한테 부양받을 필요 없어. 엄마는 스스로를 돌볼 수 있고 우리 집 경제 사정도 오빠한테 의지할 만큼 어렵지 않아. 말하지 않은 건 우리 감정만큼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야. 준호는 비웃으며 경멸 가득한 표정으로 제 말을 끊었습니다. 그는 그만해. 아가씨, 너 같은 카페 알바생들이 나처럼 안정적인 직장과 밝은 미래를 가진 남자를 보면 바로 달라붙는 거 알아. 내 집이 부자였다면 푼돈 벌려고 커피 한 잔, 빵 한 조각 팔고 있지는 않았겠지. 내 엄마의 낡은 휠체어만 봐도 집안 사정을 알겠더라. 허풍 떨지 마라고 말했습니다. 알고 보니 그의 눈에 저는 그를 이용하려는 가난한 여자에 불과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대단한 사람이고 제가 덫을 놓아 잡으려는 맛있는 먹잇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사람을 겉모습, 휠체어, 카페일로 판단했고 제 진짜 집안 사정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심한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그는 우리 집은 네가 파낼 광산이 아니야. 나는 시골에 계신 부모님 모실 돈 벌기도 벅차. 이제 와서 장애인 장모까지 모셔야 한다면 평생 고생할 거야. 내가 말해두는데 나는 장애인과 엮이는 게 제일 싫어. 더럽고 귀찮기만 해. 헤어지자, 파혼하자. 너 같은 사기꾼이랑 엮일 시간 없어. 라고 말했습니다. 준호의 뻔뻔함과 현실적인 모습이 가로등 불빛 아래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그가 예전에 만들어냈던 점잖고 효심 깊은 남자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그는 이기적이고 계산적이며 무감각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제가 평범하고 건강한 서울 여자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가 경력에 집중할 수 있는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를 사랑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어머니로부터의 위험을 감지하자 그는 미련 없이 모든 것을 짓밟을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를 보며 목구멍까지 역겨움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저는 더 이상 사랑을 잃은 것에 대한 고통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운이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연극이 일찍 막을 내린 것에 대해 어머니께서 나타나셔서 제가 너무 늦기 전에 이 사기꾼의 얻은 속내를 꿰뚫어 볼 수 있게 해주신 것에 대해 만약 제가 그와 결혼했다면 저와 어머니의 삶은 분명 지옥이었을 것입니다. 저는 등을 곧게 펴고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또렷하게 선언했습니다. 네가 헤어질 필요 없어. 내가 너를 찾는 거니까. 너 같은 사람은 우리 엄마 신발을 들어줄 자격도 없어. 하물며 사위가 되겠다고? 제 말은 술 취한 자의 공격성에 불을 지폈습니다. 준호는 얼굴이 붉어지며 이를 갈고 주먹을 높이 든 채 제게 달려들었습니다. 준호는 화가 난 야수처럼 달려들었습니다. 그는 목구멍에서 으르렁거렸습니다. 네가 감히 나한테 막말을 해. 네가 뭔데 나한테 설교를 해. 저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분노와 상처받은 자존심이 저를 그 어느 때보다 용감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그를 쏘아보며 이 아파트 단지 안에서 감히 저에게 무슨 짓을 할 수 있는지 도전했습니다. 저는 너는 쓰레기야. 나를 모욕하는 건 괜찮지만 우리 엄마는 건드리지 마. 우리 엄마는 장애가 있지만 그 인격은 너처럼 멀쩡한 몸에 불구인 영혼을 가진 사람보다 만 배는 더 고귀해 라고 말했습니다. 제 말은 준호의 자존심을 건드렸습니다. 그는 손을 휘둘렀고 제가 반응하기도 전에 세찬 따귀가 제 왼쪽 뺨을 강타했습니다. 짝! 날카로운 소리가 조용한 밤 공기를 갈랐습니다. 따귀는 너무나 세서 저는 비틀거리며 차가운 타일 바닥으로 쓰러졌습니다. 귀가 멍멍했고 뺨은 불에 댄 듯 뜨거웠고 입안에서는 비릿한 피맛이 났습니다. 저는 뺨을 감싸 쥐고
한때 진심으로 사랑했던 남자를 올려다 보았습니다. 그는 그곳에 서서 분노의 찬숨을 헐떡이며 손은 여전히 떨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이제 인간적인 감정은 조금도 남아있지 않았고 오직 폭력성과 극도의 경멸만이 가득했습니다. 준호는 바닥에 앉아있는 제 얼굴을 가리키며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이게 네가 평생 기억할 교훈이야. 다시는 여기 와서 나를 귀찮게 하지 마. 출입 금지야. 당장 내 불구 엄마한테나 돌아가. 똑똑하면 입 다물어. 내 회사 근처에서 어슬렁거리는 거 보이면 가만 안 둘 거야. 그는 말을 마치고 제가 앉아있는 곳 바로 옆 바닥에 침을 뱉고는 등을 돌려 아파트 로비로 직행했습니다. 춥고 텅 빈 마당에 저 혼자 남겨두고 그의 뒷모습은 쾅 닫히는 유리문 뒤로 사라졌고 제 순수하고 어리석었던 첫사랑도 함께 가져갔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그곳에 앉아 있었습니다. 더 이상 눈물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육체적인 고통은 정신적인 고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이 따귀는 제 살갗을 아프게 한 것뿐만 아니라 핑크빛 사랑에 대한 제 순수한 환상마저 날려버렸습니다. 그것은 저를 긴 꿈에서 깨어나게 했습니다. 저는 천천히 일어나 옷에 묻은 먼지를 털어냈습니다. 입가에서 흐르는 피를 닦아내고 서울의 차가운 밤 공기를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밤바람이 제 이마에 땀을 말려주고 뺨에 상처를 식혀주었으며 제 심장도 차갑게 식혀주었습니다. 저는 5층에 있는 준호의 방 창문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불이 꺼져 있었고 그는 아마도 제게 분노를 퍼부은 후 편안하게 잠자리에 들었을 것입니다. 그는 제가 돈도 없고 백도 없는 약한 여자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를 그렇게 짓밟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는 오늘 밤 이후로 제가 두려워서 그의 인생에서 사라질 것이라고 그가 계속해서 황금 독신남 역할을 하며 더 좋은 먹잇감을 찾아다닐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틀렸습니다. 그는 아주 크게 틀렸습니다. 그는 방금 자신이 때려눕힌 여자가 평범한 빵 파는 아줌마의 딸이 아니라는 것을 몰랐습니다. 그는 제 뒤에 그가 밤낮으로 아첨하던 거대한 세력이 있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저는 오토바이 쪽으로 걸어가 시동을 걸고 쏜살같이 달려나갔습니다. 바로 집으로 가지 않고 서촌을 한 바퀴 돌았습니다. 호수의 바람이 세차게 얼굴을 때리며 저를 그 어느 때보다 정신 차리게 했습니다. 검은 물에 비친 제 모습을 보며 제 어리석음에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저는 제 자신과 어머니의 명예를 짓밟는 그 어떤 사람에게도 이것이 마지막이 될 것이라고 다짐했습니다. 준호가 정면 승부를 원한다면 저도 정면 승부를 할 것입니다. 그가 저를 가난하다고 비웃고 어머니를 장애인이라고 비웃었다면 저는 그 오만함과 무지에 대한 대가가 얼마나 비싼지 보여줄 것입니다. 내일은 해가 다시 뜰 것이고 내일은 아주 다른 날이 될 것입니다. 저는 더 이상 순진한 빵 파는 서연이 아닐 것입니다. 저는 준호에게 그가 제게 씌운 사기꾼, 광산 파는 사람이라는 말이 정확히 무슨 뜻인지 보여줄 것입니다. 재미있는 연극은 아직 끝나지 않았고 제가 그를 위한 가장 비극적인 결말의 감독이 될 것입니다. 저는 그 낡은 아파트를 떠나 시계가 새로운 날을 알릴 때 운전했습니다. 서울의 밤바람이 차갑게 얼굴을 스쳤지만 제 왼쪽 뺨에 남은 뜨거운 자국을 식히지는 못했습니다. 준호의 따귀는 육체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사랑에 대한 제 마지막 환상마저 산산조각냈습니다. 외교관들이 모여 사는 한적한 동네의 빌라로 향하는 텅 빈 길 위에서 제 머리는 이상하게 맑았습니다. 저는 울지 않았습니다. 준호가 어머니를 향해 보낸 경멸 어린 시선을 본 순간부터 제 연약한 눈물은 이미 말라버렸습니다. 지금 제 마음속에는 잘못된 사람에게 믿음을 준 제 자신에 대한 경멸과 가족의 명예를 되찾아야 한다는 굳은 결심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집 문 앞에서 오토바이를 세웠고 나이든 경비 아저씨가 서둘러 달려와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제가 늦게 돌아온 것을 보고 걱정스럽게 안부를 물으셨습니다. 저는 붉게 부어오른 자국을 가리기 위해 얼굴을 한쪽으로 돌리고 긴 머리카락을 늘어뜨린 채 아저씨께 고개를 끄덕여 인사하고는 곧장 차고로 들어갔습니다. 거실 불은 여전히 환하게 켜져 있었고 부모님은 아직 주무시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하고 마음을 가다듬고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머니께서는 휠체어에 앉아 뜨개질을 하다 말고 계속해서 문 쪽을 쳐다보고 계셨습니다. 제가 돌아온 것을 보시고는 왜 이렇게 늦게 왔니? 전화도 안 되고 아빠랑 엄마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알아? 라며 걱정 섞인 목소리로 꾸짖으셨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소파에 앉아 신문을 내려놓으시고 엄격하지만 애정이 가득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저는 최대한 밝게 웃으려 했지만 분명 어색하고 억지스러웠을 것입니다. 저는 계단 쪽으로 빠르게 걸어가며 가게에서 좀 처리할 일이 있었어요. 휴대폰 배터리가 다 돼서 꺼졌는데 몰랐어요 라고 소리쳤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제 목소리에서 이상한 점을 눈치채셨습니다. 어머니는 휠체어를 굴려 다가와 제 손을 잡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으려 하셨습니다. 저는 어머니께서 제 얼굴에 따기 자국을 보실까 두려워 서둘러 뒤로 물러서서 등을 돌렸습니다. 저는 좀 피곤해서 씻고 바로 잘게요. 아빠, 엄마도 일찍 주무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께서는 어느새 일어나 계셨습니다. 아버지는 다가와 제 어깨에 손을 얹고 저를 자신과 마주보게 돌려 세우셨습니다. 천장의 크리스탈 샹들리의 불빛이 제 얼굴을 환하게 비추었습니다. 제 왼쪽 뺨에 선명하게 남은 5손가락 자국이 아무것도 숨길 수 없이 드러났습니다. 어머니께서는 경하게 비명을 지르셨고 떨리는 손으로 입을 가리셨습니다. 아버지께서는 깜짝 놀라 짙은 눈썹을 찌푸리셨고 눈에는 분노의 불길이 타올랐습니다. 아버지는 누가 너를 이렇게 만들었어? 오늘 가게에 왔던 그놈이야? 라고 다그치셨습니다. 저는 어머니의 눈에 담긴 고통과 아버지의 분노를 보았습니다. 제가 준호가 어머니를 장애인이라고 비웃어서 저를 때렸다고 사실대로 말하면 아버지께서 가만히 계시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아버지는 자신의 권력과 인맥을 동원해 오늘 밤 당장 준호가 이 서울 땅에서 발붙일 곳이 없게 만드실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런 하찮은 인간 때문에 부모님께서 마음 고생하시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게다가 이것은 제 실수였고 제가 직접 해결해야만 했습니다. 저는 어머니의 떨리는 손을 잡고 아버지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거짓말을 했습니다. 저는 아니에요, 아빠. 아까 밤길에 갑자기 튀어나온 개를 피하다가 넘어져서 얼굴을 부딪혔어요. 아무도 저를 때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친구와는 저희 헤어졌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어리둥절해하며 왜 그렇게 빨리 헤어졌어? 오늘 낮에 막 만났는데 라고 물으셨습니다. 저는 쓴맛을 삼키고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저희 성격이 안 맞는 것 같아요, 엄마. 그 사람은 제가 사업하는 걸 안 좋아하고 안정적인 사무직 여자를 원해요. 가치관이 너무 달라서 시간 낭비하지 않으려고 그만뒀어요. 저는 한마디도 더듬지 않고 유창하게 말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제 속마음을 꿰뚫어 보려는 듯 저를 뚫어져라 쳐다보셨습니다. 아버지는 인생 경험이 많으신 분이라 제 이야기에서 이상한 점들을 분명히 알아차리셨을 것입니다. 뺨에 남은 자국은 분명 넘어져서 생긴 긁힌 상처가 아니라 손자국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제 성격도 잘 아셨습니다. 제가 말하고 싶지 않은 것은 억지로 캐물어도 절대 입을 열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아버지는 한숨을 쉬시며 제 어깨에서 손을 떼셨습니다. 아버지는 그래, 알겠다. 넘어졌으면 다음부터는 조심해서 다녀. 그리고 연애는 이 문이 닫히면 다른 문이 열리는 법이야. 우리 딸은 똑똑하고 예쁘니까 따라다닐 남자가 줄을 설 거야.
아빠는 그냥 한 가지만 기억해 줬으면 좋겠다. 밖에서 아무리 힘들어도 집에 오면 아빠랑 엄마가 있다는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은 제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는 약과 같았습니다. 저는 아버지를 꼭 껴안고 허리를 굽혀 어머니를 껴안았습니다. 가족의 따뜻함이 저를 감쌌고 제가 방금 겪었던 차가움과 굴욕감을 씻어주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워 뺨에 얼음찜질을 하며 눈을 뜬 채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아픔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대신 차가울 정도로 맑은 정신이 들었습니다. 저는 준호의 한마디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를 떠올렸습니다. 그는 저를 가난하다고 비웃었고 어머니를 부양해야 할까 두려워했으며 우리 가족을 파낼 광산이라고 불렀습니다. 좋습니다. 그가 그렇게 돈과 지위를 좋아한다면 저는 그에게 진짜 돈과 지위가 무엇인지 보여줄 것입니다. 저는 폭력이나 비겁한 수단으로 복수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그가 자신의 탐욕과 무지로 인해 가장 쓰라린 결말을 스스로 맞이하게 할 것입니다. 내일 해가 뜨면 이 연극은 막을 내릴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첫 햇살이 커튼 틈으로 스며들 때 잠에서 깼습니다. 저는 거울 앞에 서서 얼굴의 상처를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어젯밤 열심히 얼음찜질을 한 덕분에 붓기는 많이 가라앉았고 희미한 붉은 자국만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화장품 상자를 꺼내 평소보다 두꺼운 컨실러를 꼼꼼하게 발랐습니다. 몇 분 후 제 얼굴은 흠잡을 데 없이 환하고 아름답게 돌아왔고 전날 밤의 고통을 완벽하게 감추었습니다. 저는 평소의 활동적인 스타일과는 완전히 다른 옷을 선택했습니다. 더 이상 카페 사장의 티셔츠와 청바지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몸에 꼭 맞는 디자이너의 오피스룩 원피스를 입고 그 위에 권위 있는 검은색 블레이저를 걸쳤습니다. 뾰족한 하이힐을 신고 와인색 립스틱을 발랐습니다. 거울 속에서 저는 완전히 다른 서연을 보았습니다. 날카롭고 차가우며 기품이 넘쳤습니다. 제가 식당으로 막 내려왔을 때 전화벨이 울렸고 화면에는 사랑하는 아빠라는 글자가 떴습니다. 저는 전화를 받았고 수화기 너머에서는 박진우 대표님의 낮고 권위 있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지금은 아버지로서가 아닌 회사 대표로서였습니다. 아버지는 여보세요, 딸. 오늘 점심에 회사에서 중요한 전략적 파트너들과의 미팅이 있어 중간에 간단한 티타임을 갖고 싶어 하시네. 고급 디저트 50인분과 특별한 커피 50잔 준비해서 12층 대회의실로 가져다 주렴. 회계팀의 2배로 결제하라고 할 테니 딸의 5성급 서비스에 대한 보너스라고 생각해.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미소 지으며 또렷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대표님. 주문은 오늘 오전 10시 정각에 배달될 것이며 최고의 품질을 보장하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기회가 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아버지는 어젯밤 아무 말씀도 안 하셨지만 오늘 아침 제게 큰 주문을 주시고 직접 대회의실로 가져오라고 하셨습니다. 저를 안심시키고 싶으셨든 제게 능력을 보여줄 기회를 주시고 싶으셨든 이것은 제가 준호의 가면을 벗기기에 완벽한 무대였습니다. 저는 평소보다 일찍 가게에 나갔습니다. 어머니께서는 다가올 불미스러운 장면을 목격하게 하고 싶지 않아 집에서 쉬고 계셨습니다. 저는 가게에서 가장 빠릿빠릿한 직원 2명을 동원해 주문을 준비했습니다. 아몬드 쿠키와 짭짤한 계란 노른자, 카스텔라를 가을 로고가 인쇄된 고급스러운 종이 상자에 정성껏 담았습니다. 커피는 세심하게 내려 작은 보온 유리병에 담았습니다. 9시 45분이 되자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저는 2 직원과 함께 큰 쇼핑백들을 들고 가게를 나와 오피스 빌딩의 정문 로비로 향했습니다. 이 시간 로비는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사무직 직원들이 분주하게 오갔고 하이힐 소리가 대리석 바닥에 딱딱 부딪혔습니다. 저는 고개를 높이 들고 사람들 사이를 자신감 있게 걸어갔습니다. 저를 카페 사장으로 아는 몇몇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인사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오늘 제 낯선 고급스러운 모습에 대한 약간의 놀라움이 서려 있었습니다. 건물 경비 반장님은 저를 보고 빠르게 다가와 관리사무소에서 미리 등록한 배달 일정에 따라 내부 엘리베이터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반장님은 제가 박 대표님의 딸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항상 비밀을 지켜주셨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12층 대회의실로 가세요. 위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라고 작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반장님께 감사 인사를 드렸습니다. 엘리베이터에 타려는데 안내 데스크에서 들려오는 익숙한 목소리에 발걸음이 멈칫했습니다. 준호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는 데스크에 등을 기댄 채 젊고 아름다운 안내원과 웃으며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쩌렁쩌렁했고 어떤 성과에 대해 곧 계약할 수십억짜리 프로젝트에 대해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기쁨과 더위에 차 있었고 어젯밤 제게 저지른 일에 대한 후회나 양심의 가책은 전혀 없어 보였습니다. 그 가식적인 얼굴을 보니 제 속에서 피가 끓어올랐지만 저는 꾹 참고 심호흡을 했습니다. 저는 두 직원에게 엘리베이터 문 앞에서 기다리라고 손짓하고 저는 천천히 몸을 돌려 차분하게 안내 데스크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제 하이힐 소리가 바닥에 부딪히며 곧 닥쳐올 폭풍을 예고하는 건조한 소리를 냈습니다. 준호는 안내원에게 추파를 던지느라 정신이 없었고 그녀의 머리카락을 만지작거리며 달콤한 말을 속삭이고 있었습니다. 그는 안내원이 저를 보고 놀라 눈을 동그랗게 뜨고 조용히 고개를 숙여 인사할 때까지 제 존재를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준호는 반사적으로 돌아보았습니다. 저를 보았을 때 그의 입가에 번지던 미소는 굳어버렸습니다. 그의 눈은 마치 귀신을 본 듯 크게 뜨여 있었습니다. 그는 제 머리부터 발끝까지 훑어보았고 제 고급스러운 모습과 차가운 분위기에 깜짝 놀랐습니다. 아마도 그의 좁은 머릿속에서는 제가 어젯밤의 이별 사건 이후로 그에게 책임을 묻거나 보상을 요구하기 위해 이곳에 왔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는 제가 소란을 피우면 그가 회사에서 공들여 쌓아온 싱글남 이미지가 손상될까 두려워했습니다. 준호는 안내원의 머리카락에서 서둘러 손을 떼고 화살처럼 제게 달려들었습니다. 그는 제 손목을 거칠게 잡고 사람이 적은 엘리베이터 근처 구석으로 저를 끌고 갔습니다. 그는 제 손목을 아프게 쥐었고 손톱이 제 살칸을 파고들었습니다. 그는 이를 악물고 으르렁거렸습니다. 미쳤어. 여기 왜 왔어? 내가 분명히 회사에 오지 말라고 했잖아. 나 망치려고. 쉽지 않을걸, 이년아. 저는 그의 억센 소나귀에서 손을 빼내고 블레이저 소매를 바로잡으며 경멸 어린 시선으로 그를 쳐다보았습니다. 저는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손 놔. 나 여기 볼 일 있어서 왔어. 너랑은 상관없어. 네가 세상의 중심인 줄 아는 착각은 그만둬. 준호는 비웃으며 비아냥거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네가 이 고급스러운 사무실에 무슨 볼 일이 있겠어? 길거리에서 파는 설탕물이나 배달하러 왔어? 아니면 부장님 방에 가서 울고불고 동정심이나 구걸하려고? 나는 너희 같은 가난한 집안 애들이 돈 있는 남자 보면 거머리처럼 달라붙는 거 잘 알아. 소란이 주변 사람들의 주의를 끌기 시작했습니다. 지나가던 몇몇 직원들이 멈춰서서 호기심 어린 눈으로 우리를 쳐다보았습니다. 관중이 생긴 것을 본 준호는 즉시 태도를 바꿨습니다. 그는 괴롭힘 당하는 피해자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는 일부러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이봐요. 내가 분명히 말했잖아. 우리 헤어졌다고. 내 집이 나를 속였어. 내 엄마가 장애인인데 숨기고 나한테 부양하라고 했잖아. 난 받아들일 수 없어. 이제 와서 여기까지 쫓아와서 뭐 하는 거야? 너 줄 돈 없어. 나한테서 더 이상 뜯어낼 생각 마. 제발 나 좀 내버려둬. 사람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고 호기심 어린 시선이 저를 향했습니다. 고개를 저으며 혀를 차는 사람도 있었고
동정 어린 눈으로 저를 보는 사람도 있었으며 비웃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준호는 그것을 보고 더욱 기세등등해졌습니다. 그는 옛 여자친구에게 시달리는 불쌍한 남자 역할을 했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소리쳤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얼굴은 멀쩡하게 생겼는데 수단이 아주 더러워요. 집안은 형편없고 엄마는 휠체어에 앉아서 빌부터 살면서 남자친구한테는 집 사주고 차 사주고 생활비까지 대달라고 해요. 내가 견디다 못해 헤어지자고 했더니 이제 여기까지 와서 난리를 치네요. 저는 팔짱을 낀 채 그의 어설픈 연극을 조용히 지켜보았습니다. 그의 말을 들을수록 저는 더욱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는 스스로 무덤을 파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는 동료들 앞에서 저를 망신주면 제가 부끄러워서 도망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틀렸습니다. 오늘날의 저는 더 이상 뒷말을 두려워하는 약한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가 말을 다 할 때까지, 군중이 더 많이 모일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그가 과장된 연기 때문에 숨을 헐떡이며 말을 마쳤을 때 저는 비로소 차분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제 또렷하고 단호한 목소리가 로비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그에게 물었습니다. 할 말 다 했어? 내가 너한테서 뭘 뜯어낸다고? 네가 나한테 줄 게 뭐가 있는데? 비좁은 월세방, 낡은 오토바이, 아니면 항상 월급날만 기다리는 텅 빈 지갑. 정신 차려, 준호야. 제 말은 군중 앞에서 그의 얼굴에 찬물을 끼얹는 것과 같았습니다. 준호는 정체가 탄로나자 얼굴이 파랗게 질렸습니다. 그는 너무나 부끄러워서 분노했고 눈이 충혈되었습니다. 그는 제가 그의 홈그라운드에서 감히 반격할 줄은 꿈에도 몰랐을 것입니다. 그는 으르렁거렸습니다. 입 닥쳐, 이 미친년아. 네가 감히 나를 모욕해? 내가 누군지 보여주겠어. 그는 말을 마치고 어젯밤처럼 다시 한번 저를 때리려고 손을 들었습니다. 군중은 경악했고 안내원은 비명을 질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제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그가 분풀이할 샌드백이 아니었습니다. 준호의 손이 제 얼굴을 향해 맹렬한 속도로 날아들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두려움에 눈을 질끈 감았고 아무도 미친 듯이 날뛰는 남자를 말리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제 가냘픈 외모 뒤에는 혹시나 납치되어 돈을 뜯길까봐 6살 때부터 아버지께서 보내주신 무술을 배운 소녀가 있다는 것을. 그의 손이 제 뺨에 닿으려는 순간 저는 재빨리 왼쪽으로 몸을 기울여 피했습니다. 준호는 균형을 잃고 앞으로 비틀거렸습니다. 그가 정신을 차릴 틈도 주지 않고 저는 오른발에 힘을 실어 그의 아랫배를 향해 단호하고 정확한 옆차기를 날렸습니다. 퍽! 준호는 고통스러운 신음소리를 내며 두 손으로 배를 감싸 쥐고 미끄러운 바닥으로 쓰러졌습니다. 제 발차기는 심각한 부상을 입힐 정도는 아니었지만 그를 쓰러뜨리고 더 이상 공격할 수 없게 만들기에 충분한 힘이었습니다. 회사 로비는 쥐 죽은 듯 조용해졌고 모든 사람들은 하이힐을 신은 여자가 순식간에 덩치 큰 남자를 쓰러뜨리는 것을 보고 눈을 동그랗게 뜨고 경악했습니다. 저는 발을 거두고 블레이저 자락을 바로잡으며 어깨에 묻은 보이지 않는 먼지를 가볍게 털어냈습니다. 저는 바닥에서 신음하는 준호를 차가운 시선으로 내려다보았습니다. 저는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잘 들어. 내가 여기 온 건 너를 찾으러 온 게 아니야. 넌 내가 신경 쓸 자격도 없어. 다시는 내 몸에 손대지 마. 병원에 눕고 싶지 않으면. 바로 그때 VIP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고급스러운 정장을 입고 회장의 위엄을 풍기는 제 아버지, 박진우 대표님을 필두로 한 무리의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아버지 옆에는 해외 파트너들과 회사의 고위 임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정보다 일찍 회의를 마치고 점심 식사를 위해 차를 타러 로비로 내려오는 길이었습니다.
소란과 모여든 군중을 본 아버지께서는 미간을 찌푸리셨습니다. 빠르게 다가오셨습니다. 직원들은 총괄 대표님이 나타나자 서둘러 양쪽으로 비켜서며 공손하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그로 인해 제가 서 있는 곳과 준호가 누워 있는 곳이 드러났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이 혼란스러운 광경, 바닥에 배를 움켜쥐고 누워 있는 영업사원과 살기 가득한 표정으로 당당하게 서 있는 사랑하는 딸을 보셨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잠시 멈칫하셨고 제가 다친 곳은 없는지 확인하기 위해 빠르게 시선을 옮기셨습니다. 제가 무사한 것을 확인하시자 아버지의 얼굴은 풀어졌지만 바닥에 누워있는 자를 보시자 다시 굳어졌습니다. 준호는 이때 막 고개를 들었고 총괄 대표님을 보자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습니다. 그는 떨면서 일어나려 애쓰며 더듬거리며 해명하려 했습니다. 대표님, 이 여자가 와서 소란을 피웠습니다. 하지만 그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저는 환하게 미소 지으며 그를 지나쳐 아버지께로 곧장 걸어갔습니다. 저는 맑고 다정한 목소리로 긴장된 분위기를 깨뜨리며 큰 소리로 불렀습니다. 아빠, 아빠가 주문하신 커피랑 빵 왔어요. 제 아빠라는 부름은 로비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벼락처럼 울렸습니다. 공간은 마치 멈춘 듯 했고 사람들은 놀라 입을 떡 벌리고 충격에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안내원은 손에 들고 있던 펜을 책상에 떨어뜨렸습니다. 직원들은 서로를 쳐다보며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그리고 준호, 그는 마치 돌이 된 듯 했고 그의 눈은 공포에 질려 최대한 크게 뜨여 있었습니다. 그는 저를 보고 박 대표님을 보고 다시 저를 보았습니다. 그는 방금 자신이 모욕한 가난한 빵 파는 여자, 장애인 엄마의 딸이 이 건물에서 가장 권위 있는 남자의 유일한 딸, 귀한 아가씨라는 사실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저를 보시고 온화한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아버지는 팔을 벌려 저를 맞이하셨습니다. 저는 아버지 품으로 달려가 어린아이처럼 애교를 부렸습니다. 아버지는 제 등을 토닥여 주시고는 파트너들을 향해 유창한 영어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이쪽은 제 유일한 딸 서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곧 맛볼 디저트 브랜드의 사장이기도 합니다. 파트너들은 감탄하며 차례로 저와 악수하며 칭찬했습니다. 저는 예의 바르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고 제 자신감 있고 우아한 태도는 명문가 자제다운 모습이었습니다. 준호는 멀리서 다리가 너무 떨려서 제대로 서 있지도 못하고 넘어지지 않으려고 기둥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인생, 경력, 모든 것이 바로 이 순간에 끝났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파트너들과의 의례적인 인사가 끝난 후 아버지께서는 돌아섰고 그의 날카로운 시선은 칼날처럼 준호를 향했습니다. 이때 그는 겨우 일어섰지만 마치 벌레처럼 몸을 움츠리고 있었고 이마에서는 땀이 비 오듯 흘러 셔츠 깃을 흠뻑 적셨습니다. 아버지께서는 호통을 치거나 큰 소리를 내지 않으셨습니다. 아버지는 그저 조용하지만 무게감 있는 한마디를 던지셨습니다. 민준호 씨, 방금 내 딸이 자네에게 동정심을 구걸하러 왔다고 했나? 우리 가족이 자네가 파낼 광산이라고 했나? 준호는 더듬거렸고 입술이 떨려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는 네, 대표님 저는 몰랐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실언했습니다. 라고 중얼거렸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손을 저어 그의 구차한 변명을 막으셨습니다. 아버지는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직원들의 사생활에는 관심이 없어. 하지만 인성이 비뚤어진 사람이 우리 회사에서 일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어. 노인과 장애인까지 모욕하고 손익을 따지는 사람이 어떻게 고객과 파트너를 제대로 대할 수 있겠나. 자네는 나를 너무 실망시켰어. 아버지의 말씀은 준호의 경력에 대한 사형 선고와 같았습니다. 아버지는 그 자리에서 그를 해고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버지는 큰 사람이셨고
사적인 일로 직원을 억압한다는 소문이 나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아버지는 근처에 서 있던 인사부장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영업팀 직원들의 능력과 도덕성을 다시 한번 평가해 주십시오. 우리 회사의 근무 환경은 문명하고 깨끗해야 합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아버지는 제 어깨를 감싸고 파트너들과 함께 곧장 차로 향하셨습니다. 로비에는 수백 개의 동료들의 경멸 어린 시선 속에 외롭게 서 있는 준호만을 남겨두고 그날 오후 총괄 대표님의 딸을 이용하려던 사기꾼의 이야기는 회사 전체에 순식간에 퍼져나갔습니다. 이전에 준호와 함께 점심을 먹던 동료들은 이제 그를 전염병처럼 피했습니다. 그가 지나갈 때마다 소곤거렸습니다. 예전의 존경 어린 시선은 이제 경멸과 무시로 바뀌었습니다. 준호는 완전히 고립되었습니다. 탐욕스럽고 어리석으며 감히 대표이사 가족까지 모욕한 사람과 함께 일하고 싶어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근무 환경에서 오는 보이지 않는 압박감에 그는 숨이 막혔습니다. 그는 박 대표님께서 해고하지 않으시더라도 더 이상 이곳에 얼굴을 들고 다닐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가 꿈꾸던 승진의 길은 그 자신의 손으로 영원히 막혀버렸습니다. 3일 후 준호는 사직서를 제출했고 사람이 없는 점심시간에 아무런 환송 없이 작별 인사 한마디 없이 조용히 짐을 싸서 회사를 떠났습니다. 나중에 듣기로는 그는 압박감과 수치심을 견디지 못해 월세방도 빼고 고향으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그는 좋은 직장, 진심으로 그를 사랑했던 사람, 그리고 남자의 명예까지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그것은 탐욕 때문에 소중한 것을 버리고 인간적인 가치보다 물질을 중시한 자에게는 너무나 비싸지만 당연한 대가였습니다. 저로서는 그 사건 이후로 가족을 더욱 소중히 여기게 되었습니다. 저는 진정한 사랑이란 달콤한 말뿐만 아니라 서로의 단점까지도 이해하고 공감하며 받아들이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제 카페 가을은 음료와 디저트의 품질뿐만 아니라 강인한 여수라장과 의지 강한 어머니의 이야기 덕분에 날이 갈수록 손님이 늘어났습니다. 어머니께서는 모든 것을 아시고는 슬퍼하시기는커녕 일찍 알아서 다행이지. 그 사람이랑 결혼했으면 평생 고생했을 거야 라며 웃으셨습니다. 어머니는 즐겁게 빵 만드는 일로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니의 미소는 향긋한 오븐 옆에서 다시 환하게 피어났습니다. 매일 오후 어머니께서 정성껏 빵을 장식하시고 아버지가 옆에서 차를 마시며 신문을 읽으시는 모습을 보며 저는 마음의 평화가 찾아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제 행복이 멀리 있는 화려한 왕자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기 사랑이 넘치는 이 집에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언젠가 정말로 좋은 남자가 제 인생에 들어올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 사람은 제 자신을 사랑하는 것만큼이나 어머니의 장애가 있는 다리도 사랑해 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미래의 이야기입니다. 지금 저는 아버지 박진우, 어머니 김미숙의 딸이자 사랑이 가득한 베이커리 가을의 작은 사장인 것이 행복합니다.